네, 이제 드디어 오늘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 토론은 어,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좀 네네네 잠시 일어나서 그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류광훈 본부장 계십니다. 또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사행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차례로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동민 위세 아이텍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또 이맹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류광훈 본부장께서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유광훈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 온라인 사행산업의 길을 묻다인데요. 상당히 앞서 발표들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중요하고 고민이 많아야 될 부분이다라고는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이 뭐 단순히 코로나 시대에서 부각된 건 아니고 이미 뭐 90년대부터 계속 얘기들은 되고 있었고요. 다만 그러한 것의 확산 속도가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훨씬 더 크게 늘어나고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사행산업 전반에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매출 구조나 전체적인 이용자의 계층에서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우리 나라 사행산업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은 앞서 발표하신 세 분의 발표자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론의 토론자로 세 분이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종합토론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80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요. 주제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인 거는 같습니다만 그 시간 내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세 분의 토론자께서는 아마도 발표 내용과 관련돼서 먼저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가 참여해서 과연 온라인 사행산업의 지금의 이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또 한번 의견을 다 한번 여쭤보는 그런 자리가 맞춰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은 이게 다행히도 이렇게 제가 토론자분들이 관심 분야를 이렇게 맞춰보니까 발표자님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이 돼서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박사님의 발표 내용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동민 이사님께서 불법 부문에 대한 감시와 단속과 관련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먼저 이동민 이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단순히 박준희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발표에서도 코멘트를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이내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AI와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위세아이텍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위세아이텍은 이제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감독하고 계시는 이제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을 그동안 구축을 해왔고 2019년부터 진행해서 현재
3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 감시 시스템의 현황과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토론 주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도박이 증가를 하고 있고 아울러 불법 온라인 도박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이걸 AI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방지를 하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여러 이제 발표를 해주신 내용에도 언급이 됐지만 현재 불법 사행 산업 규모가 19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금액적으로 보면 뭐 81.5조에 달하고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가 54.5조 원으로 전체에서는 66.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인터넷 도박 범죄는 사실상 점점 지능화, 또 점조직화, 대기업화, 고도화의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요. 그 양상을 보면은 주기적인 도메인 변경, 그리고 가상 서버와 우회 사이트를 통한 구축, 추천인 코드 활용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추천인 코드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야만 회원 가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즉 대단히 음성적이고 그런 조직적인 형태를 띄어서 단속의 망을 피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어떤 도박 사이트의 추세를 저희들이 보았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온라인상 불법 도박 사이트는 약 3만여 개로 추산이 되는데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이런 동남아 지역에 주로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아프리카나 북중미, 오세아니아 이런 식으로 지역도 상당히 다양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죄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이 감시의 망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망들을 피해가기 위한 다양한 수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체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지능화된 범죄 수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이제 감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 2019년도부터 이제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시스템 구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년도 도입된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 시스템은 1차 년도는 주로 이제 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2단계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3단계는 이것을 이렇게 1, 2차로 구축된 시스템 기반 위에 AI 기술을 활용한 그래서 그것을 통한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그런 목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해서 감시 업무는 크게 이제 신고에 의한 그런 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의심되는 그런 사이트에 대한 감시 그리고 그것을 위한 체증 또 현장 점검 이렇게 업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감시 시스템은 전체적인 업무 관리와 업무 간소화를 위한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규모에 비해서 현재 감시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감당하기에는 어떤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걸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도박 범죄의 지능화, 고동화, 급증화 추세에 따라서
이 감시 체계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를 구축한 것이 이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단계 시스템 구축은 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빅데이터 분석 체계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단계 사업은 도박 사이트의 수집 기능을 자동화해서 수집량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업무 시스템은 불법 온라인 도박 수사 차단 관련 정보 공유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의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근절을 강화하고, 또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업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 분석, 예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감시원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은 물론 큰 폭의 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그 감시 업무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AI 기술의 활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데,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양상을 보면은 자동 추적을 우선 피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된 컨텐츠를 최대한 배제합니다. 아무래도 텍스트라는 문자로 인식되는 부분은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한데,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텍스트 컨텐츠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미지로 내용을 구성한다는 게 이 사이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가입도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회원가입 자체는 외부로 진행이 되더라도 실제 도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감시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로그인 전에는 암호화된 내용의 텍스트로 정보를 표현한다는 특징 등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그냥 사람이 그냥 수작업으로 의존하거나 눈으로 감시하거나 신고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고, 보다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이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AI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안상의 문제라 여러 가지 이제 범죄수법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를 위해서 현재는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나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정보 등을 유사도 판별 모델이라는 AI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보 추출을 위해서 웹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연관 분석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스팸 문자로 아마 뭐 한 번쯤은 불법 도박에 대한 그 문자들을 한 번씩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스팸 문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판별을 해가지고요, 이 수집된 URL 정보의 특성을 추출하는 그 예측 가능한 지능형 감시 업무를 현재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적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능형 감시 업무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19년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보다 더 효용성 있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험과 지식이 좀 쌓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해외나 국내 유사 모델을 분석해서 시스템에 빨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현재 그 대형 게임사, 온라인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법 중에 게임 아이템의 불법적 거래나 사기 행위들을 탐지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대량의 게임 로그 데이터에서 이제 오토 캐릭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걸 탐지하는 모델인데, 이렇게 되면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라든가 분석 탐지 사례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궁극적으로는 지능형 상시 감시 체계의 발전 모델로 참고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의 수사 기법 등 유관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데이터의 표준 또 이 업무 시스템을 좀 더 유관 시스템을 확대해서 상호 공유가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 감시, 심의, 차단, 수사 이런 일련의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업무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유기적인 체계로 확립을 할 수가 있고 지속적인 시스템 확장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좀 더 글로벌 모범 사례로서 확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워낙 저도 스팸 문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유혹에 빠지진 않지만 짜증은 나고 막 그랬습니다. 가끔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거나 잘못 누르면 또 그런 사이트로 다 연결이 되고요. 아마도 이걸 못 잡아내는 이유가 뭘까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최근에 그걸 운영하는 그러한 불법 업체들도 상당한 기술을 쓰고 있고 이걸 찾아내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저의 구상이 다 깨져버려 가지고요. 돈을 조금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를 하고 다음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조금 바꾸어서 다음은 이제 이명규 본부장님께 이제 앞서 발표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앞서 이동민 이사님께서 한 10분 가량을 쓰셔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섞어서 그냥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앞서 자료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은 부분이 경주류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또 강조하는 분야가 경주류 등 이런 흔히 말해서 오프라인 영역에 있는 사행 부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서 세 분의 발표와 관련된 어떤 코멘트 해주실 거 간단히 해주시고 이 상황에서 온라인 발매가 왜 필요한지 과연 그런 것들이 그 시행 주체로서 이게 와닿는 거는 또 틀린 것 같아서요.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이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명규입니다. 아까 김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자 보호라든지 사업자의 책임 도박 정책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도 더 그런 것을 명심해서 더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경주류가 저희가 8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경영만이 이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그 발표하신 분들의 어떤 전문가님들께 건의 싶은 내용은 경주류의 온라인과 일반 온라인과는 좀 차별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주류의 온라인은 특정한 일자에 한정된 시간에 그 다음에 정해진 경주수만 합니다. 보통 11시에서 6시 하루에 15경주밖에 못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도 일반적인 게임이라든지 토토처럼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경주류에 있어서는 실황 중계가 없습니다. 라이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길을 막고 베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 확장성이 거의 현재 아주 약하고요. 다만 저희들 쪽에서 경마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큰 매출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생존, 그 다음에 선수, 그 다음에 말 산업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또 5만 원의 어떤 제한 정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건당 금액도 6천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달 전에 약 7천 원까지도 갔었는데 이 11월 달에 고객이 입장을 하면서 온라인에 대한 흥미를 잃기 때문에 점점 소액으로 가고요.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걸어보는 그런 식으로만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매출액은 온라인이 약 30에서 40% 정도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30, 비주말에는 약 40%가 유지되는데요. 이것은 워낙 매출이 적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2000년도 3월부터 올 실제로 10월까지 거의 경주류는 이제
통지를 못했기 때문에 고객이 새로 유입된 데는 한동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제 향후에 사감위에서 하는 많은 어떤 그 건전화 정책 내지는 불법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사감에 협조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혹시 이제 뭐 기금이 더 필요한다 하게 되면 더 뭐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같은 온라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에 이제 묶을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되고 있는, 저희가 지난주에 콘텐츠진흥원하고 뭐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는 온갖 스팸 메일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경마는 경마, 경륜은 경륜, 스포츠 토토는 토토에 대해서 스팸 메일을 제공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실수는 정책을 비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불법에 대해서 더 강력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와 무조건 완전 분리된 건 아니지만, 뭐 현재도 일반 오프라인적인 경주에서도 저희가 규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실제로 뭐 사감위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시행 초도하 보니까 그런 걸 수 있겠지만 거의 뭐 홍보도 불가능하고 노출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거든요. 내부적으로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 어떤 그 정신 건강이라든지 도박 피해에 대해서 할 때는 불법 도박에 가장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시행 주체에서의 그 어려움을 겪는 주체로서도 다만 이것을 바라보는 상황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이고 적극적인 조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이런 말씀 자체가 지금에서는 타당한 그런 움직임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발제하신 두 분들의 그러한 견해들과는 약간의 갭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계속 들으면서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워낙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장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관점 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특히 김영호 교수님께서 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냐, 발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 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경훈 센터장님이 그래도 현장에서 이 도박 중독과 관련된 상당한 경험과 치유 예방 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우 교수님의 지적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현장에서 지금 겪고 계시는 지금 온라인 도박 또 불법 도박 이런 데서 나타나는 아주 밀접한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서 전체적인 토론과 지금 현재의 문제성 도박과 관련된 상황을 좀 설명을 토론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맡고 있는 김경훈입니다. 저는 도박 중독 치유 영역에서 2005년도부터 도박 중독 치료를 했고요. 근데 2005년도 처음 그때 하다가 이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장에서 지역사회 도박 중독 예방 치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김영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료 잘 들었고요. 교수님께서는 아마 그 시적 관점에서 좀 전체적으로 잘 브리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현장에서 바라보는 도박 문제의 실태와 그다음 예방, 치유 사업 현황, 향후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발제 내용에서 제시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불법 도박, 불법 온라인 도박은 크게 확산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치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그다음 비대면 치유 서비스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치유 도박 상담제, 중독 상담제 접수한 인원을 보면 2019년도 한 해 983명이었다가
19년도에 1230명, 2020년도에 잠깐 1180명, 거의 1200명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10월까지만 이미 1373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지면 월 한 150명, 130에서 140명이 매월 이렇게 신규 도박 치료가 필요하다고 접수하는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직원은 뭐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연령은 자꾸 낮아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뭐 이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까지 내려왔고, 접수자 중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고, 재정적 피해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4, 5천, 6천, 7천 이러다가 애들 이제 청소년 이제 채무 자체가 이제 1억을 넘어선 청소년 도박 문제로 1억을 넘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불법 사채, 학생들끼리 이제 사채를 합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나 봐요. 자기들끼리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도박 사채를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3050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3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50만 원 갚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20만 원만 줍니다. 선이자 10만 원 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사채는 원금으로 따지면 그 정도 안 되는데 갚아야 될 돈은 1억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나죠. 돈 안 갚으면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사기나 절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센터원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찰과 연계된 이제 범죄를 같이 가지고 옵니다.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에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치유 서비스가 보시다시피 19년도에 838명에서 올해 1969건, 이 중에서 이제 화상 상담이 이제 한 700건, 800건 늘었고요.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치유 서비스는 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서 비대면 치유 서비스가 걱정했고요. 그래서 2020년 초기에는 전화 상담이 크게 늘었다가 하반기부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이제 화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에는 화상 상담이 현재까지 크게 증가했고, 우리 센터도 일상 회복 단계 요거 있기 전까지 10월 달까지는 모든 상담을 화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예방 사업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방 강사에서 주로 대면 중심으로 이제 예방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안 된다, 이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주로 이제 대면 예방 교육이 크게 낮아졌고, 아까 김영훈 교수님 전체 서울에서 한 3%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그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도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대안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개발한 온라인 컨텐츠를 가지고 학교별 온라인 예방 교육을 좀 진행했었고, 유튜브에서 도박 엔딩 관리센터에서 진행하는 도박 엔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 영상을 보여주고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도 하기도 하고, 예방 저희 쪽으로 이제 신청하기도 하지만 요 도박 엔딩을 이제 시청하면서 이제 도박 예방 교육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러다가 최근에 이제 예방 강사들을 이제 줌으로 실시간 화상 교육을 조금 학교에서 실시간 원격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초기에는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완전히 와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컨텐츠를 했는데, 학교에서 원격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러면 예방 교육도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예방 강사들한테 집에서 접속해서 예방 교육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단 사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지난 12년간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는 주로 대면 위주의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다면, 향후에는 비대면 사업도 같이 준비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화상 상담 시스템이
오늘 또 거의 코로나가 5천 명 넘었잖아요. 또 이제 수도권 이제 좀 강화될 수도 있으면 다시 또 비대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 제일 필요한 거는 비대면 상담 치유 서비스가 접근성과 편의성은 이제 아주 향상시켰는데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네트워크라든가 플랫폼이 이제 불안정하고 이용자의 이제 상담 태도가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장이라든가 뭐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비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담사들은 모두 대면 상황을 가정해서 상담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아왔는데 비대면 상황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좀 접근 상담 기법 자체가 좀 부족한 것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치유 서비스 효과가 떨어졌고, 그리고 또 상담자의 업무도 좀 과중됐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비대면 치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관리센터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많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좀 손봐야 될 부분, 화상 상담 시스템을 좀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비대면 치유 서비스에 맞는 상담 기법이나 구조화, 상담 환경.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뭐 내담자는 그냥 거기 집중하는데, 화상으로 하니까 이거 자기 자영업자인데 저 업장에서 하다가 손님 오니까 잠깐만요 하고 이제 갔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제 다른 활동 같이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이제 자 상담합시다 이러고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구조화가 될 필요 있겠다. 그 다음에 상담 기법, 그러니까 상담 회기를 그러면 대면으로 할 때는 50분에서 60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화상으로 하게 되면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몇 분 정도로 좀 줄일 것인가. 그다음 회기를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도관에서는 이제 12회기로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기 개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한 서너 번이나 네다섯 번 만에 이게 좀 단기로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면 상담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위기 상황이라든가 좀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이게 비대면 상담을 오히려 이용을 합니다. 나 상담 받았는데 뭐 가족의 등띠 밀려와서 상담 태도는 되게 불량하죠. 이제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놓고 이제 난 상담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 뭐 가족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제 이용자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는 거 조건을 좀 명시하는 매뉴얼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청소년 도박 문제는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SNS 노출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 도박으로의 접근성은 증가될 것이고요. 그래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성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어떤 심리적 발달, 재정적인 의존성, 그다음 학교 폭력, 기타 학교 부적응 문제들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하고 상담할 때 도박만 안 하면 되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기본 아까 범죄 행동이래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한계를 좀 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이 개발 필요하지 않겠나. 그 외에 이제 비대면 예방 사업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재 기존의 예방 강사들은 예방 강사 양성 과정에서 비대면에 대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예방 교육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향후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도박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에서 이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치유 서비스 매뉴얼과 청소년 도박 문제 개입 모형,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한도관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이제 한도관이 주로 외부 용역 연구를 통해서 사업 방향을 많이 제시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는 좀 다르게 지역사회 예방 치유 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어떤 연구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연구는 외부 용역 연구가 아니고 실제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진 지역센터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좀 연구를 하면 좀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동안 이제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뭐 헬프라인 운영이라든가 GPS 예방 치유 정보 서비스 구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등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아쉬운 거 있다면
기존의 지역센터의 일적 자원이나 역량을 흡수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 그 사업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안을 해본다면 한동안 부설 도박행동연구소를 따로 하나 개설해서 실제로 TF를 구성해서 지역센터 인력들을 좀 활용해서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안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얘기인데요. 김영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종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강화하는 내용 중요하다고 동의를 했고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센터의 안정성과 토착화의 난점은 지자체의 매칭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지역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이제 사감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그 관리센터가 이제 지역센터 보조사업 기관을 위탁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것은 협약을 깨버리면 언제든지 이 지역센터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감위법에 이런 한동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그 법을 지역센터의 의무 설치 조항을 좀 명시함으로써 그렇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 예방치유 부담금 아까 김영우 교수님 얘기하셨던 대로 좀 매우 부족합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역센터는 4개에서 13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부담금은 한 번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대로인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되면 좀 지역센터 안정성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따로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영호 교수님께 그 시적 관점에서 이런 도박 문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코멘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개선 방안까지 원래 3가지로 나눴던 분을 한꺼번에 다 해주셔서 다음에 토론할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 발표하셨던 3분도 이제 토론 안으로 이제 참석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90년대부터 계속 인터넷 도박과 관련돼서 우리들도 논의는 되지만 주로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새로 법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은행 거래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법도 만들고 이러면서 어떤 인터넷 도박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도 아니죠. 미국에서는 판타지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가상의 스포츠 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베팅을 하는 이런 것까지도 계속 어떤 도박 서비스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온라인 시장이 계속 변화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시장에다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소비자의 수요와 매칭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갖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불법 쪽에 많은 연구를 해주신 박준희 박사님께서 과연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더 어떤 식으로 더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토론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 질문 생각을 못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종합토론 때 얘기할 거는 이 생각을 좀 했던 게 아까 고영희 교수님 발표하실 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따 말씀하실 테니까 뭐냐면 아까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어요. 온라인만 하는 경우 오프라인만 하는 경우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경우 유병률이 제일 높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이런 게 아닌지 소주만 먹는 거하고 맥주만 먹는 것보다 소주 맥주를 같이 먹으면 이게 더 취한다. 이게 뭐냐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두 개를 섞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먹어서가.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제가 좀 그 얘기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오늘 김영호 교수님 그 말씀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 거리가 있다는 전혀 생각이 안 들었고요. 저는 오늘 김영호 교수님 발표 아주 100% 동감합니다. 특히 2가지 정도에 있어서 제가 많이 오늘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어떤 도박산업, 사행산업 갖고서 외국이 돈을 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느냐? 맞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야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제가 아까 발표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를 들면 그 경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말산업이라는 관점, 우리 동물권이라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문화라는 관점에서 가야 되는데, 이걸 정말 막 뛰어서 뭐 승부를 내는 그런 쪽으로만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정말 상상력을 발휘 못하니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상상력을 좀 발휘해라. 좀 제발. 그렇게 하고, 아시겠지만 그 스포츠 베팅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영국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정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도박이 아니라 정말 문화거든요, 문화. 근데 그런 점이 너무 우리는 좀 도외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좀 그렇게 가자라는 얘기를 드렸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인폼드 디시전이란 말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것도 정말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저는 우리 법정 부담금 부담 못하면 정말 총량을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지금 전 그게 미달되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책임을 안 하면 안 되죠. 부담해야죠.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의견의 일치 본 건 있습니다. 분명히 발표들이 좀 색깔이 좀 달랐지만 일치 본 것이 뭐냐면 유병률이 분명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나왔지만 그게 뭐냐 불법 도박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그거는 지금 우리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반면에 또한 그 지금 우리 그 본부장이 발표하셨듯이 생각보다 온라인을 도입했는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 문제 우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물론 제가 보기에는 얕은 수준의 온라인 도입이에요. 지금 얕은 수준의 지금 전면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만 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도를 좀 잘 가꿔서 지금 해야 되는 이런 그 예방책도 좀 잘 강구를 해서 가야 되지 않냐는 거고 그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도박 문제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한데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게 좀 틀어지고도 있긴 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해서는 어쩌면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는데 그 청소년은 도박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많이 사실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집을 나와서 배팅도 하고 성매매도 하고 여자들 시켜서 이런 식의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매매 정책에 있어서 조금 간과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이 전통적인 집창촌 때려부시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지금 막 곳곳에 다 스며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주택가까지 가고 있고 이게 뭐냐면 막 없앤다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성병이 후지목병인데 이게 10년 전보다 지금 더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대명천지 성병률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관리의 끈을 놓쳤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집창촌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이걸 갖다 개인적으로 저는 도박 안 합니다. 도박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호흡 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관리의 끈을 놓치느냐라는 문제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용호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관리의 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래서 같이 가자. 산업적인 측면과 우리의 예방 치유 정책 이건 뭐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청소년 도박은 이걸 마무리 안 졌는데 강하게 가야 됩니다. 정말 저는 사실 이 정책은 청소년들 핸드폰 다 뺏어버린다는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청소년들 핸드폰이 아주 모든 범죄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입니다, 진짜. 그래서 뭐냐면 국가에 핸드폰 나눠주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뭐냐면 그 핸드폰으로는 그 정말 엉뚱한 짓 못하게 하는 핸드폰, 그 비싼 핸드폰 나눠주자. 이런 식의 정책까지 내렸을 정도로 정말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책 방향도 좀 이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된다, 이제 청소년 정책. 예방 정책 쪽으로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심각성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오늘도 명확하게 어떤 계층이 더 취약하고 과연 어디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은 계속 공통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다가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각 국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나 뭐 이러면서 단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윌리엄 미딩턴 교수라고 이 경제학 하시는 분이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박 문제를 거부하는 단계. 그래서 뭐 있어. 없어. 도박 문제 없어. 그리고 국가가 취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혹시 있으면 국가 문제 아니고 개인 문제야. 뭐 이렇게 되는 단계가 초기이고 그다음에 립 서비스로 도박 문제가 심각하기는 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단계. 그다음에 이제 중도 단계로 있고 우리가 좀 노력은 할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한 헌신 단계라고 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네 단계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분이 봤던 거는 캐나다 정도가 이 중도 단계와 완전한 헌신 중간 단계에 와 있고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덜란드도 거기에 속하고요. 미국은 립 서비스와 이 중도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딜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에 따라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립 서비스와 중간 단계나 립 서비스 단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 현장에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중도 정도까지는 와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계속 얘기했던 김영호 교수님이나 김경훈 센터장님 그리고 두 분의 이 앞서 박준희 박사님이나 고영희 교수님도 계속 도박 중독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특히 그 취약한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보태자면 김명호 교수님이 발표도 해주셨지만 과연 진짜 온라인 도박이 얼마만큼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과연 온라인 도박 상황에서 벌어진 것과 오프라인 상황에서의 차이점이 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 과연 어떻게 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박준희 위원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온라인 도박과 오프라인 도박을 함께 할 때 뭐가 더 문제냐 했을 때 손상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물질적 피해부터 심리적인 피해, 가족관계 와해, 직업 문제 등 손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온라인만 하든 오프라인만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중심으로 봐야 되지 도박을 많이 했다, 시간 많이 걸렸다가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피해가 없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박이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정말 100% 공감합니다. 단 그러면 우리가 도박의 문화에 맞는 용어를 쓰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는 로또가 발매되고 나서 생활 용어 안에서 대박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20년 전에 대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생활 용어가 됐습니다. 도박 용어가 생활 용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행산업이 정말 도박을 문화로 만들고 싶다면 많은 사행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박과 관련된 용어를 새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문학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야지 건전화되는 거지. 그냥 합법은 괜찮아요. 불법이 문제예요 하는 거 불법이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도박이 문화라는 걸 합법 사행산업을 하시는 분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근데 그 모든 것을 불법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더 이상 성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청소년 도박 문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박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조금 제가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청소년 중에 성인과 경계에 있는 20대 초반의 청소년들, 우리가 초기 성인기의 문제들이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대학생 문제 심각하고요. 최근에 와서는 정부가 군대 내에서 일상생활에 스마트폰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군 검찰이 단속돼 가지고 강제로 상담실로 보내고 있는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게 군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이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 도박은 없던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합법 사행 산업의 매출이 이 모양인데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우리 유가훈 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해외에서는 온라인 도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을 개정하고 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와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연 사감위가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과연 정책의 변화나 법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넘어가느냐, 아니면 오늘이 그 고민의 첫 번째 첫발이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 한 걸음이 다음번에 더 많은 걸음을 나갈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가야 된다. 그게 2007년에 사감위와 관련된 법이 처음 입법이 시도가 됐을 때 사감위법 안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적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감위의 설립 목적과 사감위가 앞으로 사행산업을 관리 감독하면서 도박 중독을 예방 치유하겠다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의 정책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박 피해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그런데 사감위의 법에 모이는 설립 목적과 정당성을 도외시하고 문제를 그냥 코로나19로 넘겨버리고 매출액 감소 때문에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감위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금 이야기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부담금이 순매출액의 0.5% 이하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0.4%, 0.3%도 준 적이 없습니다. 0.2%대거든요. 그리고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일 못한다고 맨날 제가 봐도 일을 못합니다. 왜? 사감위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정당성에 맞게 더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다. 예방의 기본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방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세력화입니다. 예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론을 만들 때 비로소 그 사회는 이 도박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박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신뢰와 믿음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접하는 매체 안에서 국가가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뒷문만 열어준다는 건 국가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1조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좀 급진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감이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은 법을 몇 년씩 반복하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정책 바뀌어야 되고 법도 개정해서 거기에 맞는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세게 해서. 이게 처음에 80분을 토론해라. 그리고 토론자 3명에 대해서 막 걱정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80분으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 동아일보 측에다가 그 걱정도 표시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6시까지 끝내야 되고 아마도 그 마무리쯤에 플로어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실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저의 구도는 다 틀어지고 이제 한 번 정도의 이제 고영희 교수님을 마지막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토론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관련된 제도를 아까 쭉 훑어 주셨는데요. 충분히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앞서의 문제점하고 약간 이게 거리 갭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뒤쪽에서 계속 규제 방안이 한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묻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좀 고민할 때는 박순희 박사님이 발표하신 부분의 영역하고 거기서 겹쳐버리더라고요. 결국은 박순희 박사님의 있는 시장에서 뭐 강력하게 주장은 아니시지만 양성화를 통해서 이 어둠의 것을 좀 끌어내는 그러한 역할도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규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양성화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규제가 있는 데서 움직이는 것에서 과연 어디가 이게 경쟁력을 여기다 쓰는 말이 맞겠느냐마는 더 경쟁력을 가질까라는 데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서 과연 외국의 사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반드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앞서 경쟁은 아니겠지만 불법 시장에 대한 대응에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좀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조사 분석을 통한 어떤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조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토론이나 발표하신 내용들과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위세 아이텍에서 이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프로세스 구현을 위해서 사감이 하고 이제 일을 하시고 AI나 빅데이터 기술들 활용해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불법 부분은 실제로 기술적인 기반이 엄청나게 고도화돼서 가는 부분이 있고 아까 또 한 가지 그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그 이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 사실은 서비스 산업인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불법적인 그런 사행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어떤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이 불법 온라인 산업, 사행 산업이라든지 온라인 그 비즈니스 쪽에 이런 부분들이 기술 기반이 굉장히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관리하는데 이제 뭐 그 실제로 해외 국가들은 굉장히 그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그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뭐 빅데이터,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이 돼야 되는데 이 정책 기관에서 이 모든 역량을 다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영역들의 전문가랑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기관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불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 뉴저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자들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위치 제한, 연령 제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GPS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신용 정보, 거래 정보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화를 해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청소년들이나 어떤 이 제한돼야 되는 인력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 관리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전문 영역, 전문가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맹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주류가 뭐 실제 온라인을 많이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기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작은 사실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맞긴 하지만 실제로 기관 입장에서도 이 온라인 부분의 어떤 매출이라는 거는 한 번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많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비용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입니다. 근데 반면에 오프라인의 장애 발매소 같은 경우는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야 되는 사실은 이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늘릴 수만 있다면 온라인 매출이 확대되는 것이 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실제로 아까 이제 우리 박 위원님도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제 온라인 이게 경주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온라인으로 이 유입이 되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게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건 당연히 양의 문제이기도 하고 빈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인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정책부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가미가 오랫동안 그 전자카드 도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실제로 기관들에서 그것들이 아주 빠르게 효과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발매가 도입이 되면은 오프라인의 전자카드와 온라인 발매에 이게 완전히 통합돼서 실제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한 사람들의 어떤 빈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실제로 자기 통제 프로그램 안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소액 발매를 많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건당 소액인 거고 실제로 계속 중복 발매를 해서 어디까지 사실 한 사람이 금액을 그 베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는 좀 노력이 기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영역을 기관이 막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 건전화 평가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기관들의 이제 불법 감시에 대한 지표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제가 봤을 때도 효과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좀 더 정책기관 이 지금 사가미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관 쪽에 훨씬 더 많은 좀 권한과 이런 것들이 부여가 돼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부분에서 우리 지금 김 교수님하고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한도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유병률 자체에 큰 변동이 없더라도 일단 저희가 발표한 대로 이용자 자체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성 도박자의 수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많은 이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어떤 자원이 필요한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치유 프로그램이 온라인 이용자들한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접근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관에서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아주 집중화된 빠른 어떤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치유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기관, 그다음에 학교 어떤 또 저희는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연령대에서 이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어떤 프로세스, 사회적인 프로세스에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도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담금이나 세수를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 해외 국가들이 대부분 다 도입을 하고 비율을 높이는 이유 자체가 실제로 이걸 관리하는데 공적인 역량, 공적인 자원, 자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물론 이제 이게 온라인 매출의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긴 해야 되겠지만 이 특정 부분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담금과 세금에 대한 비율을 빨리 어떤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한 라운드를 도니 10분 남았습니다. 그만큼 하실 말씀들이 워낙 많으셨는데 이런 기회가 이제서야 이렇게 마련돼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뭐 여기 발표나 토론하셨던 분과 관련돼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은 한 3분 정도 의견을 받으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실 때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질문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마사의 유권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만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랜만인데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용호성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이런 얘기 듣고 싶고 저희 얘기도 간절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사행산업 합법 사행산업의 직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고요. 뭐 유병률과 관련해서 사행산업의 자전 경마가 책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법 사행산업에 경로가 있을 거고 불법 쪽에 경로가 있을 거고 화투 쪽에 경로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명징하게 판정이 된다 하면 그만큼의 책임은
뭐 경마가 지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폐화를 끼쳐왔던 부분들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먼저 그 박준희 그 연구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합법 사양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 다른 이제 두 분 또 발제하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담금의 문제라든가 치유라든가 뭐 재활이라든가 어떤 한도 간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롤링하기 위해서는 합법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관련해서 이제 그 김영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는 그 예를 드실 때 예를 들어 갖고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프로축구 보면 여기 뭐 저기 그 유명한 저 축구 클럽 같은 데도 저 배팅 회사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허용되면서 그야말로 메시지도 이제 그런 쪽에서 나가겠죠. 당연히 그런 메시지 쪽에 그런 게 나간다. 이런 쪽에 좀 얘도 좀 균형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영희 교수님께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경륜이 이제 온라인이 돼가지고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어떤 신규 고객 유입이라든가 이거 뭐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춰지지 않겠나 이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온라인이 되면 이 부분은 뭐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 교수님께는 이제 부탁드리기를 이제 경륜이 이제 한 1년 정도 그 온라인을 해보면 지금 연구 결과와 실증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연구를 하실 때 한번 비교하셔서 한번 그거 한번 또 검토해 주시고 또 좋은 또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도박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굉장히 저희 쪽에는 거슬린다 인정도 하면서 거슬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예를 들어 갖고서 정부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 그 정부가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도박의 물주가 돼 버리는 거고 이런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합법 사행 산업 쪽에는 좀 용어를 좀 고쳐 주셨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불법 게임하고 뭐 그 저기 합법 게임 뭐 이렇게 하면 게임이라는 말에 사실은 배팅이 그러니까 갬블이 직역하면 도박으로 뭐 이렇게 표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쪽에서는 한번 뭐 하도 이제 써왔고 그다음에 학술적으로도 이제 책임 도박이라는 식으로 또 연구가 또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역설적이게 이렇게 논의하는 걸 보면 온라인 시대는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걱정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온라인 시대는 이제 왔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그 발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이 그 저 시스템에 담아서 그런 저기 더 이상 그 우려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뭐 당국의 역할이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거를 수행할 쪽에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회사 입장은 아니고요. 뭐 회사 입장과 어떤 개인적 견해가 같이 이렇게 중첩됐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또 혹시 계신가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말 그대로 한국 마사의 고객보호부장 유승일입니다. 저는 그 마사에서 뭐 전산실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를 하고요. 단속처에서도 근무를 하고 지금 고객보호부 지사로 들렸다가 현장도 갔다가 다시 본부에 와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포럼이 개최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9개 사행 기간 중에 이제 일부 기존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기간도 있고 최근에 시행된 기간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는 이제 내일 그 법안 소위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 정부기관의 우려로 해서 이제 지금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포럼이 좀 일찍 시작이 되어서 좀 좋은 대안이 마련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진행이 됐으면 좀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세에서 지금 그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이제 키사하고 스팸 문자 단속 처리를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면서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그 발송 전화번호를 단속을 하고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이제 발송인까지도 이제 단속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사이트의 내용까지도 이제 사이트를 단속하는 두 가지를 단속하려고 처음에 접근을 시도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전화번호 발송인 그 전화번호와 발송인 자체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 그 대출이나 금융 정보하고 다르게 통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화가 이제 대포 전화가 많고 그 070 전화가 많기 때문에 결국 내용상 불법 도박에 관련된 스팸 문자는 사이트가 중요하지 상담자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키사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뭐 11월 달에 금융 결정을 하고 이쪽에 한 부분은 이제 금융 대출 사기 이런 부분들은 직접 상담자하고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의 유효성이 좀 남아 있던데 저희 불법 도박 관련된 부분은 전화번호의 유효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저희가 이제 그런 문자의 내용을 이제 자동 인식해서 발송 그 하는 내용을 이제 그 채정을 해서 이제 방심위에 의뢰하거나 아니면은 키사로 의뢰해서 통신사를 통해서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실적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행위하는 자체가 사실은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가 과거의 경험을 지금 이게 그 위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고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하고 저희가 이제 유사 사이트라는 표현을 해서 이제 기존에 단속된 사이트의 확장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자동 발굴해서 하는 시스템도 지금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단계에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이제 고도화되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올 거로 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3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 지비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충 유사 사이트라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보통 한 300개 이내 그러니까 경마에 대한 부분은 한 200~300개 정도이지 않을까. 결국 그게 메인에서 이제 상위 조직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200~300개고 밑에 이제 하위 조직에서 보통 센터라고 그러죠. 센터에서 내려가는 부분은 다 카피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종류별로 유형별로 분류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게 다 새끼고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이게 각 기관들이나 사감위 자체에서 단속을 하지만 이게 통합 단속할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속의 유형을 보면은 이제 객장 단속이 있고 이제 사업장 내 단속이 있고 사업장 밖에 단속이 있고 이제 사이트 단속이 있는데 사이트 단속이나 객장 외 단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통합 그 사이트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주무부처나 아니면 주관 기관에서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사감위가 이제 주축이 돼서 불법 단속에 대한 부분을 좀 국수본이나 아니면 경찰도 이제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대형 단속 위주로 기획 단속 위주로 그래서 IP 추적도 하고 등등 해서 그런 어떤 전국적인 대규모 단속을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울산청하고 지금은 이제 다 얘네들이 이제 그 쪼개기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단속 실적은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기획 단속을 하고 그 과거에 저도 이제 현장에도 가봤지만 ISP에 서버를 뭐 몇십 개 철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머 유지 보수를 단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애견 센터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면서 이제 한 달에 200~300 받고 프로그램을 이제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사실 단속을 해야 좀 어느 정도의 규모 있고 이 불법 운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행기관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협의를 하기도 그렇고 뭐 권한도 없고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과 인력을 노하우를 좀 뭐 가져가서 좀 통합해서 그런 기획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영희 교수님께서 내용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부분은 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CPGI 통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이제 뭐 없다, 있다, 많다, 중독이다 이렇게 과몰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용 패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접속 시간이 요즘 과하게 어느 정도 기준보다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용 금액, 그다음에 뭐 손실 금액이나 이용 금액, 그다음에 뭐 그 참여 금액, 참여 경주, 사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과한 기준이 설정이 되면 자동으로 예를 들면 이제 셧다운이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상담센터하고 연결이 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담하고 대면을 상담을 해야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시스템이 열리는, 사실 이런 식으로 가야 온라인 환경에 이제 예방 효과가, 상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진행의 모든 것이 다 엇갈려가지고 벌써 세 분을 받기로 했는데 두 분께서 해서 더 이상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더 받기는 어려운 상황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행산업의 총괄적인 감독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감위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마 이런 열띤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곳이 정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 책에서 보면 이게 사행산업의 정책 유형을 구분하는데 거기서 가장 나쁜 거를 그 정책의 비집행 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현행법에서 다 금지되고 있는 거고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교정하려고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거죠. 정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불법하는 분들은 뭐 이게 단속하지 않는데 뭐 이러한 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국민과 그런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나쁜 시그널을 준다라는 것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온라인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논의됐던 거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는 다시 기존의 틀을 벗어내고 그러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맞춰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오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은 바뀐 것 같고요. 그 판이 바뀐 거에서 우리가 과연 정책적으로 뭐 산업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제에서 어떻게 이 바뀐 판에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 2시부터 지금까지 4시간 동안의 4시간 동안의 토론과 발제와 토론을 마치면서 드는 생각을 간략히 정리를 했고요. 아마도 좀 하나 더 소외하면 제가 이렇게 막 줄타는 느낌을 갖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냐, 양성화 쪽도 맞는 얘기고 사회적 문제도 맞는 얘기고 여기도 중심을 잡으려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주제를 다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사감위가 그만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혹시 용우성 처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감위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용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동아일보하고 저희 사감위가 굉장히 여러 차례 토론을 했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접근을 할 것인가라든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딜레마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는 합법 도박산업과 불법 도박산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게 도박산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 내지는 어떤 산업의 한 분야로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박준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저도 오늘 새롭게 봤는데 U자형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표현해 주셨던 부분들의
그 딜레마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합법과 불법에 대한 저희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 대응은 아니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좋든 싫든 저희의 그 이쪽 방향으로 변해가는 걸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초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묶여서 오늘의 이제 여러 가지 토론 주제나 내용들이 전개가 됐던 것 같고, 뭐 해결책을 저희가 갖고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딜레마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오늘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그 대응 체제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여러 개 부처와 MOU를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나 그 국방부, 아까 이제 군인 쪽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몇몇 부처들하고는 이제 예방 쪽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협력 사업을 위해서 MOU를 좀 진행하려고 그러고, 규제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법무부라든가 방통위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쪽과 해가지고 아까 기획단속 관련된 것들, 특히 아까 데이터 중에서 2016년도에 데이터가 굉장히 적발 건수가 높아진 부분들이 그쪽에서의 어떤 의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 투입이 된 결과라고 하신 분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온라인 사행 산업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사실은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부분을 못 다룬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섣부른 상황이긴 한데, 주식시장 아마 최근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최근 2, 3개월 동안 가장 각광받았던 주식이 어떤 분야인지 아마 대략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게임 산업 쪽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온라인 게임 영역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이 저희 쪽 사행산업하고는 사실 분리가 되어 있는 영역이었었는데, 최근에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 P2W에서 P2E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까지는 pay to win이죠. 내가 이기는 그 지위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내 돈을 써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라면, 이제는 play to win으로 해가지고 이기기 위해,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다는 쪽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고, 그것을 먼저 치고 나간 업체들이 주가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막 5배, 10배가 올라가는 정도로 이쪽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고, 이게 지난 20년간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해왔던 온라인 게임의 양상 자체가 완전히 판이 변하는 그런 지금 시발점 상황에 와 있습니다. 불과 2, 3개월 동안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암호자산과 결합이 됨으로써 가공할 만한, 이제 말하자면 도박 산업의 어떤 신천지가 열릴 수 있는, 신천지라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립니다만은 새로운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더더구나 로블록스 같은 것처럼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수십만, 수백만 개의 게임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현재 게임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당장에 실행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게 또 판례와 법이 또 조금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내년에 저희가 이러한 포럼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몇 번 질책성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가미가 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포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견이 다른 분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메모를 많이 했는데, 그 앞으로 이런 좀 전체적인 공식적인 포럼 외에도 조금 더 소규모 형태로 해서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많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 또 다른 의견들이 좀 부딪힐 수 있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진짜 한마디만 더 제가 해서,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정책 영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사행산업도 똑같습니다. 원래 정책의 폭이 넓으면 요구하는 깊이는 얕아야 되는데, 정책의 폭은 더 넓혀가라 그리고 정책의 깊이도 더 깊게 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가 적절히 배분하고 투입하는가는 또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투입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런 토론을 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동아일보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예상대로 뭐 뜨겁고 의미 있는 논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새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